안녕하세요. 과학사 떠들기 리쌤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교과 속에서 배운 지식들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사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구성 3부 원자 핵이 되겠습니다. 네, 원자의 모양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돌턴이 있었고, 돌체의 원자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지프 톰슨이 미립자 가설을 내세우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전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프 존 톰슨이 원자에는 이와 같이 전자가 박혀 있는 이런 모형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에 배웠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러더포드가 얘기하죠. 네, 핵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더라. 마치 이제 태양 주변에 태양 주변에 행성이 도는 것 같은 태양계 모양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 원자핵이 발견됐느냐, 뭐 요런 러더포드의 산란 실험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얇은 금속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여 주니까 원래 예상은 조지프 톰슨 모형에 의하면 이 알파 입자는 일단 무겁기 때문에 이것들을 뚫고 지나간다 이거죠. 약간 휘거나 뚫고 지나갔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뜻밖의 완전히 반사되는 게 있었다. 그래서 가운데 정말 무거운 게 있구나. 바로 이제 문자 핵익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워서 그렇게 이제 원자 핵 모형을 발표했다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바로 방사선의 발견이 먼저냐, 원자 핵의 발견이 먼저냐? 오타겠네요. 자, 우리가 일단 교과서 배우는 순서에 의하면 원자 모형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방사선에 대해서 배웁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원자의 핵 모형이 먼저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방사선이 발견되지 않았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정답은 바로 방사선이 먼저 발견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좀 것을 먼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품은 채 우리 한번 우리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러더포드죠. 어니스트 러더포드. 1871년도에 태어나서 1937년까지 살았던 어니스트 러더포드. 자, 한번 신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꽤 많아요. 사실 이제 어니스트 러더포드에 대한 자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요것도 부족합니다.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좀 찾아봤습니다. 자, 1871년 뉴질랜드 7남 5녀 중에 장남. 굉장히 다복합니다. 많은 가족들 속에서 자라났네요. 자, 아버지는 수레바퀴 제조업자 이자 엔지니어였고요. 어머니는 영어교사. 자, 사실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1876년 5살에 폭스윌, 그 다음에 1883년 헤이스브로, 그 다음에 1888년 타라나키로 이주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이사를 자주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1881년 10살에 과학책을 읽고 실험을 했고 그리고 폭탄을 제작했다. 10살에 과학에 호기심이 대단했었고 그다음에 실험 정신이 대단했었고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도 대단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1887년 16살에 넬슨 캘리지에 입학을 하고요. 1889년 18살에 캔터베리 대학교에 가게 되고 비록 되게 어린 나이에는 불구하고 빨리 대학교를 가게 된 사실 이제 지적 능력으로도 되게 좀 뛰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1893년 22살에 물리학의 석사 과정을 수석 졸업을 했다. 사실 이제 수학과 물리학을 둘 다 잘했던 사람 요즘 물리학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학생이지만 대학교 또 더 나아가서는 물리를 더 깊게 파다 보면 수학과 용어는 많이 깊습니다. 자, 1894년 23살에 전자기학 연구로 학사 학위를 받음. 자, 그리고 1895년에 24살 캠브리지 대학교 조지프 존 톰슨 교수에게 지도를 받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조지프 존 톰슨입니다. 자, 캐버디시 연구소.
조지프 돈 톰슨이 역시 함께 있었던 캐번디시 연구소죠. 거기서 전자기파 특정이 가능한 기계를 구현했고, 이 전자기파는 이제 헤르츠에서 발견됐었죠. 사실 헤르츠 발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철에 대한 엑스선 렌트겐에 의해서 엑선이 발견했죠. 역시 그거에 의해서 역시 실험을 진행했었죠. 자, 1897년에 전기장의 세기와 철의 요동 관계를 연구를 했고, 광전 효과를 연구했다. 이 당시에 유행했던 연구들은 많이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898년도에 27살에 우라늄 방사에서 알파선과 베타들 존재를 발견을 했다. 그죠? 뭐 보면 알다시피 방사선이 먼저 나옵니다. 자, 1898년에 캐나다 맥컬 대학교 교수가 됐고요. 알파파 방사 연구를 했고 토론 방사 연구를 했고요. 토론을 발견합니다. 1900년도에 29살에 메리 누탄과 결혼해서 딸 한 명을 갖게 됩니다. 1907년도 36살에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한스 가이거 연구를 많이 같이 함께한 사람이죠. 알파 입사체를 세는 방법을 구현했고 180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37살에. 그다음에 1911년 40살에 알파파 산란 연구로 원자 핵을 주정을 했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이면 1911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양계 모형 거기 발표한 것이 바로 1911년도인 거죠. 40살에. 자, 1913년도에 헨리 모즐리, 아마 화학을 배우신 분들 알 거예요. 모즐리 원자 모형 연구돼 있죠. 이 모즐리와 응급선을 이용한 원자 번호 주기율표를 고안을 했다. 그리고 1919년 48년도에 양성자를 발견을 했고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이 됐었죠. 그리고 1937년도 66살에 죽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됩니다.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대해서 얘기했었죠.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올린 것들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방사선은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은 당연히 처음 발견된 것은 바로 자연 방사선입니다. 자, 이 방사선에 첫 발을 띈 사람은 바로 앙리 베크렐이에요. 앙리 베크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95년부터 1908년도까지 산 사람이 될 텐데요. 자, 요 앙리 베크렐은 집안 대대로 우수 연구소인 자연상 발문관에서 일하는 과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자, 그 역시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서 분광학, 빛의 쪽에 잠겨져 있는 그 정보들을 알아내는 것이 이제 분광학이죠. 이를 비롯해서 우라늄 화학물질을 포함한 여러 물질들의 형광 현상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분이 렌트겐입니다. 자, 이 빌헬름 렌트겐은 1845년부터 1923년까지 있던 분이고요. 자, 이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1895년도에 X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나르트의 실험에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실험을 하던 도중에 우연히 바로 X선을 발견하게 되죠. 자, 요 사진은 여기 있는 뼈 사진은 바로 이제 렌트겐이 처음 찍은 엑슨 사진이고요. 여기 바로 이제 렌트겐의 아내의 사진이다. 자, 그래서 요 X선이 발견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X선에서 역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앙리 베크렐도 마찬가지죠. 지금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이 인광 물질에서 X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앙리 베크렐은 인광 물질인 황산, 우라닐, 칼륨. 사실 그러니까 요 안에 우라닐이니까 우란 성분이 들어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요 황산, 우라닐, 칼륨의 인광 속에 엑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실험을 했었어요. 자, 인광이라는 건 뭐냐? 햇빛 속에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햇빛 속에 오랫동안 놔두면 이게 햇빛을 차단해더라도 빛이 나온다는 것이 사실 인광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햇빛을 계속 실험을 통해서 여기 이 황산, 우라닐, 칼륨에 햇빛을 이렇게 비치웠더니 이와 같은 빛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것들 보니까
엑선이 발견이 됐다. 네. 그래서 사실 앙리 베크렐은 이 렌트겐이 발견한 이 X선을 여기 황산, 우라늄, 칼륨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앙리 베크렐이 방사선을 어떻게 발견했냐? 아주 역시 렌트겐처럼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자, 앙리 베크렐이 햇빛에다가 역시 요거를 놔두려고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이제 비가 오고 햇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을 못했구나. 사실 이제 그래서 요 황산 우라늄 칼륨을 햇빛에 놓지 않고 그냥 대기시켜 놓습니다. 자, 근데 뜻밖의 햇빛에 쏘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에 쏘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방사선이 발견을 어떤 빛이 나와서 감각물질을 변화시킨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햇빛을 받지 않아도 이 속에는 방사선이 나오게 되더라. 자, 그래서 사실 앙리 베크렐이 바로 이 자연방사선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앙리 베크렐의 발견은 큰 주목을 끌지를 못해요. 자, 근데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죠. 알아본 사람이 바로 마리 퀴리입니다. 네, 이 마리 퀴리는 여성과학자로서 사실 이 당시에는 여성과학사가 많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 여성과학자로서 좋지 않은 실험 환경에서 그래도 투단히 노력을 해서 많은 업적들을 남기는데요. 바로 라듐과 플래티늄을 발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능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짓는 사람이 바로 마리 큐리입니다. 자, 마리 큐리는 아까 여기 이제 라듐을 발견한 거 잠깐 보면 피치블렌드에서 우라늄의 4배에 되는 방사선이 나온 것을 알아내고 1902년도 3월에 그곳에서 바로 이 라듐을 추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라늄선이 여기 나와 있는 우라늄선이 자기장에 의해서 휘기 때문에 X선과는 다르다. X선은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자기파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기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전하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요것은 방사선은 X선과 다르며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업적들로 인해서 1903년도에 앙리 베크렐과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제 어니스트 러더포드 차례죠. 봅시다. 자, 이 어니스트 러더포드는 이제 어떤 걸 했느냐? 자, 토륨을 실험 대상으로 방사선 물질을 일으키는 이온화를 측정하는 전기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자, 그리고 1898년도 방사선이 한 가지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1902년도에 이르러 방사선 물질에 방전되는 방사선이 얇은 막에 의해서도 아주 쉽게 흡수되는 알파선, 요 맨 위에 알파선. 자, 그리고 음거순과 유사하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베타선. 자, 그리고 매우 강하며 센 자기장에 의해서도 휘어지지 않는 감마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 안에 얘네들의 정체가 아직 뭔지는 확실히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성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력에서는 사실 이제 배우지 않았던, 나중에 배우게 되는 이 반감기를 요때에 발견하게 되는데요. 1898년도에 러더포드는 맥힐 대학교에서 물리학 연구소에서 토륨과 우라늄이 어떻게 정해진 비율로 방사선을 내면서 붕괴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타의 원소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것들 과정을 알아내고요. 그리고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량이 절반으로 줄고 얘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고 얘가 이렇게 절반으로 주는데 똑같은 시간이 걸리더라. 이것을 반감기, 요거를 알아내고 이거를 반감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러더포드가 그걸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러더포드는 이제 여기 맥길 대학교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짝꿍을 만납니다. 바로 이제 한스 가이거. 네. 그래서 1908년도에 이 한스 가이거와 정기적인 방문과 그 섬광 개수 로 인해서 알파선의 입자를 개수를 정확히 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광학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니까 이 알파선의 정체가 바로 뭐냐면 헬륨 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요 그림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양성자 중성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 때는 요게 양성자 중성자가 사실 밝혀지지 않았을 때고 그냥 헬륨 원자다, 헬륨 핵이다 요 정도만 사실 알던 정도였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성분계수법은 뭐냐면 굉장히 이 황산 아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알파선을 부딪히게 되면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분석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이 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섬세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암실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15분 뒤에 눈에 어두운 곳에서 적응하도록 15분 뒤에 작업을 하고 2분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어서 2분 뒤에 또 다시 나와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이런 실험법을 통해서 알파선의 정책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부는 이와 같이 이제 러더포드가 이 원자 핵을 발견하기 데 쓰여진 바로 이 도구인 가장 큰 도구인 이 알파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제 이제 어떻게 원자를 발견하게 되는지 또 그 이후에 러더포드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2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